자, 이제 저당 유동화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순환은 저당 유동화에서 그 저당 유동화 증권을 이제 마무리 짓고 뒷부분까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당 유동화라는 개념은 지난 순환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겠습니다. 저당 유동화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저당 유동화의 개념, 저당 유동화의 구조, 저당 유동화의 효과,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저당 유동화의 개념은 현금화로 생각을 하시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금융기관이 차입자한테 돈을 계속 빌려주게 되면은 돈이 부족해지죠. 그러면은 금융기관이 현금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대출을 하기가 힘들고요. 또 예금주들이 찾으러 왔을 때 예금을 상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안심전환대출을 36조를 했나요? 36조 했죠. 그 36조를 불과 며칠 만에 해버렸습니다.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현금이 한순간에 36조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죠? 물론 그게 이제 어디론가 해서 다시 굴러굴러 일부는 다시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일단 끊어야 되거든. 그 금액을 다시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대환대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게 꼭 자기 은행에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채권은 36조 새로 생겼겠죠. 그런데 돈은 나갔죠.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현금 마련하는 게 바로 유동화. 요 채권을 누구한테 팔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팔았어요,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바로 사가지고 갔어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돈이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업무 처리는 누가 했어요, 지금? 시중은행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계약 체결 쓰고 했잖아요. 요 채권을 고스란히 누구한테 판다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판다고요.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36조를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은행한테로. 그게 뭐예요? 현금화지. 현금화.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저당채권 현금화, 저당채권 유동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를 저당 잡은 채권이에요? 또 대출받는 사람의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용어를 공부할 때는요, 이걸 풀어서 쓰면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용어를 길게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쓰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쓰는 거를 풀어서 번역할 수 있다면 그게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 누가 갖고 있는 저당 잡은 채권이에요?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은행이 갖고 있는 거.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저당 채권을 누구한테인가 팔아서 뭐 마련하는 거? 현금 마련하는 게 유동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특히 이게 여기 그릴 때마다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여기는 줄이 없거든요. 보통은 줄이 다 있어요, 칠판에. 그래서 줄 따라 그리면 되는데 여기는 줄이 없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가 차입자예요. 돈을 빌리는 사람들. 여기가 1차 금융기관이에요. IMF 전에는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뒤가 없었어요. 뒤가. IMF 이후에 이제 2차 금융기관이 생겼어요. 이 2차 금융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여기 와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주금이나 유동화 전문 회사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있고요. 한주금법이 있어요. 요거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자산유동화법. 그냥 줄여서 자산유동화법이라 할게요. 예, 끝에까지 가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를 사주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을 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채권을 파는 거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채권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금이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럼 뭐가 마련이 돼요? 현금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입니다. 얘. 자,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채권을 샀잖아요. 얘 주머니에서 36조가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얘가 문제지 이제. 얘가 돈이 부족해 이제. 그래서 어떡하느냐. 얘도 돈을 마련해야 되죠. 얘한테는 뭐가 있어요? 채권 집합이 있어요. 채권 집합. 엄청난 규모의 채권 집합이에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저당풀이라 그래요. 풀. 이 저당풀에 패키지로 묶어요. 만기가 10년짜리, 만기가 15년짜리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패키지별로 그걸 근거로 해서 증권을 만들어요. 증권. 증권 아시죠? 쪽집. 제가 예를 들어서 2차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요. 자, 제 주머니에 지금 돈이 없어요. 그 돈이 없어서 이제 제가 돈을 마련하려고 해요. 대신 돈은 없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저한테 요 채권 집합은 있죠. 자, 근데 말입니다. 자, 이거 이제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제가 저한테는 이게 자산이거든요. 채권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돈은 이쪽으로 넘어갔지만 이런 자산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금을 마련하려고 해요. 제가 현금 마련하는 방법이나 여러분 가게에서 현금이 부족할 때 현금 마련하는 방법이나 그놈이에요. 비슷해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갖고 있는 자산들 있죠. 뭐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여러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산들이 있을 때 요걸 가지고 돈을 마련하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 자산이 있으면은 파는 방법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거 파는 방법이 있고 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죠. 그게 다예요. 가게나 얘네도 마찬가지.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지금 얘네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 요거를 아예 팔아버리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증권으로 발행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덩치가 워낙 크거든요. 이게 수천억.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묶어도 수천억이에요. 수천억짜리가 막 엄청난 묶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통째로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집에 돈이 많아도 아까 돈 많은 것 같더만은 돈 많아도 저 정도 살 돈은 안 되죠. 그러니까 증권으로 하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이 개인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웃기는 거 더 들어보세요. 이 투자자가 누가 있는가 하면은 얘가 발행해서 증권 발행해서 파는데 얘네들한테 사라는 거예요. 은행한테 사라는 거예요. 은행한테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은행한테 사라고 하니까. 왜 부담스러운가 하면 보세요. 자, 이제 일단 이렇게 줬다고 쳐보세요. 이거 이제 은행이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증권 산 사람이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샀다고 쳐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채권 집합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채권 집합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니까 요거를 어딘가에다 맡겨놔야 돼요. 따로. 이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부동산은 저당을 설정하죠. 등기부에. 근데 동산은 질권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집에 취미 삼아 모아놓은 샤넬 백이 한 수십 개 돼요. 예, 요거를 이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고 그래요. 이러려면은 샤넬 백을 집에 두고 쓰면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요걸 전당포에 갖다가 맡겨놓고 돈을 빌려야 되죠.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갖고 있는 이 채권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동산. 동산이니까 요걸 어딘가에다가 신탁해놔야 돼요.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지. 제가 함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뭔 뜻인지 아시죠? 샤넬백을 집에 갖고 있으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릴 수 없듯이 요 채권 집합을 어딘가에 맡겨놓고 여러분들 맡겨놨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돈을 못 갚게 될 일이 있으면 요거 처분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져가세요. 이 채권 집합은 여기서 계속 원리금이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채권 집합은 예를 들어 1000억인데 여러분한테 한 600억, 700억만 빌릴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중에서 못 갚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도 그 정도는 돈이 회수가 될 겁니다. 한 700억만 빌려주세요. 담보는 1000억 저기 맡겨 놓을게요.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믿을만 하겠다. 그러면은 빌려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뭐 1000만 원어치도 사고 누구는 100만 원어치도 사고 이렇게 해서 이 증권 발행하는 거를 다 소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지금 이 증권을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가지고 계시면 제가 그 원리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렸으니까. 그 빌린 증서예요, 이 증권이. 그 빌린 증서에 따라서 여기서 돈이 넘어오면은 제가 그 돈으로 이렇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차입자들이 1차 금융기관하고 처음에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얘는 채권을 여기 팔았잖아요. 그러면 1차 금융기관은 이제 채권자가 아니에요. 채권자는 누구예요? 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자 이제. 얘는 채무자고. 자, 그렇다고 해서 차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돈을 납입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원리금 납입하는 거는 계속 거래하든 자기 은행에 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전달해 줘야 돼, 이쪽으로.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은 못 한다고요. 최소한 품값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는다고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원리금을 아까 2.65%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넘기더라도 여기서는 약간은 떨어진 상태에서 원리금을 넘깁니다. 경기가 발생하는 만큼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요. 자, 여기 넘어온 채권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이걸 증권 발행할 때 비용 발생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돼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원리금 넘길 때는 여기서 넘어올 때보다는 또 조금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 수익률이 더 낮아진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은 점점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 못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처음서부터 출발이 벌써 2.65%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금리가 2.65%밖에 안 돼. 지금 36조 그거 지금 안심전환 대출한 게. 그럼 여기 수익률은 이거보다는 더 낮을 거고 여기 더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 못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살 거 아니에요. 안 사면 이 구조가 성립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 증권을 은행들한테 야 네가 사라 한다고요. 그럼 여기에 적용되는 수익률은 예를 들어 2.23 뭐 한 0.3%포인트 정도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2.35예요. 2.35. 그러면 그냥 대출해줘도 한 3% 대출해 줄 거를 금융기관이 막 억지로 해서 2.65%로 했는 걸 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2.35% 먹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2.35% 수익을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3%대 대출을 해줄 거를 2.35%로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이 차이 부담을 누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금? 은행이 하고 있다, 은행이. 1차 금융기관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살았는데 안 살 수도 없고, 괜히 밑보였다가는 나중에 딴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아시겠어요? 이거 은행이 안 사면 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수익률이 낮으니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낮은 수익률이. 예, 근데 이제 물론 살 사람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뭐 기관 투자자들 있어요. 이게 정기예금 국공채 수익률보다는 좀 나으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요거보다 낮잖아요. 예, 살 사람은 있지만 그 많은 물량, 지금 36조나 되는 이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증권시장에 내놓으면은 이걸 누가 다 사겠냐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적인 안심전환대출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발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36조라는 걸 어떻게 발행을 하겠냐고.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추가적인 거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 이론적인 구조를 보자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는 사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여기가 높아야 된다는 사실. 예,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만족 못하면은 이 구조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 됐나요? 자, 어쨌든 이런 구조고, 자 여기서 이 구조가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1차 저당 시장은 여기 시장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수요 공급 생각하겠죠. 수요 공급. 여기가 자금 공급자고요. 여기가 자금 수요자가 돼요. 수요 공급이에요. 2차 저당 시장은 어디요? 여기죠. 여기서 자금 수요자는 이쪽이죠. 여기가 자금 공급자가 돼요. 얘네들은 자금 수요자가 될 수도 있고 자금 공급자가 될 수도 있죠. 2차 시장에서는 자금 수요자, 1차 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자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짧게 그린 이유가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채권을 양도하고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지만 1차 금융기관이 바로 이쪽으로 채권을 양도하거나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누구예요? 뭐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또 무슨 보험회사 이런 데거든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데는 다 1차 금융기관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 규모가 어때요? 규모가 작아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업무를 하려면은 얘네들도 직원 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업무를 할 직원 따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인건비가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무슨 은행 다 한꺼번에 넘기면 전문적으로 얘네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너무 규모가 작아서 잘 안 해요.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잘 안 한다고요. 잘 되고 있나요? 이렇게요? 얘네들은 안 한다니까. 2차 기관에서 잘 하고 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발행하고 있잖아요. 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온 거라고. 36조를 한꺼번에 내 물량을 쏟아내버리면, 증권을 발행해버리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담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안 사가면은. 사가야 빨리 돈이 모일 거 아니에요, 다시. 이 증권을 사가지고 가야 다시 돈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다시 또 운영을 해야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수익은 못 얻게 되고요. 돈이 이제 안 팔리면은 돈을 못 얻으니까. 얘도 지금 어디선가 돈을 조달을 해와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달을 해왔는데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은 굴리지를 못하는 거죠. 증권을 사가지고 가는 투자자들이 없으면 없는 만큼 이 관리 비용이라든가 계속 자금이 이제 운영을 못하는 거죠. 이제 자금이 다시 회수가 돼야 돼. 얘네들도 지금 돈이 없잖아 지금. 이걸 팔아야 다시 돈이 마련되면은 또 이걸 운영을 하고 할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물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0조를 생각을 했던 거는 20조가 적당한 물량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 달에 5조씩. 한 달에 5조 해서 3, 4, 5, 6월 달까지 이렇게 발행을 하면은 그 물량 정도는 시장에서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이런 증권을. 근데 지금 한꺼번에 36조가 나오니까
이게 5조씩 가면은 한 7, 8개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금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 수익성이. 예, 이게 안 팔리면 안 팔릴수록 이게 팔려야 되는데. 근데 그 부담은 이제 다 이제 국가 부담이 되는 거죠. 결국은 공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공기업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예, 미국도 계속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계속 돈 풀었잖아요. 막 푸는 거예요. 그건 이제 미국 정부 부담으로 그렇게 발행을 한 겁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뭐 거기까지 뭐 고민할 필요는 없죠. 고민이 되죠. 아, 고민이 돼요. 갑자기 막 이렇게 거시 경제에 대한 지나치 막 이렇게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경제라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금은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어떤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처음 출발할 때 얘네들이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부족할 때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 마련했죠. 근데 얘네들도 이제 돈이 부족하죠. 얘네들 또 돈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증권 발행해가지고 그 증권 발행 대금을 받아서 다시 돈 마련하고 그리고 다시 얘네들한테 자금을 공급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시장, 2차 시장. 자, 이렇게 구조를 기억하시고요. 저당 유동화는 몇 차 시장에서 이루어져요?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과거에는 1차 시장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효과는요. 여기 효과는 주체별로 보시면 돼요. 주체별로. 주체별로. 이건 다 말씀을 드렸었죠. 사입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 뒤에 구조가 없었을 때에는 얘네들이 대출을 해주고 돈이 없으면 더 이상 대출해 줄 수가 없죠. 근데 이제는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하면 되니까 채권을 팔아서 다시 현금 마련해서 또 대출해 주면 되죠. 그러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하기가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입장에서는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높아진다고요. 현금 마련하기가 쉬워진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돈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 부족하면 채권 팔아서 현금 마련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돈 부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갖고 있는 채권을 얘네한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채권 사면 대신 뭐를 주는 거예요? 현금 주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저기 여러분들이 투자자로 치고요. 저기 1차 금융기관, 국민은행이 돈이 부족하대요. 돈이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많이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야, 그러냐? 그러면 채권 나한테 팔아라. 채권이 내가 갖는 거죠. 그러면서 돈 주면은. 그럼 내가 채권자가 되는 거고. 국민은행에서 돈 빌렸던 차입자들 돈이 누구한테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넘어오는 거지. 그 사람들은 원리금을 누구한테 지불하지만, 국민은행한테 지불하지만, 이체는 나한테 시켜준다고요. 국민은행에서. 그러면서 품값 받고 나한테 넘겨준다고. 그러면은 저한테는 어떻게 해요? 목돈으로 나가서 푼돈으로 넘어오는 거죠. 국민은행 채권을 사줄 때 목돈 나갔지만은 푼돈으로 저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도 돈이 부족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갖고 있는 채권을 여러분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거지. 적당한 수익률을 제공하고. 그 수익률이 낮으면은 안 살 거고,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수익률이 낮으니까 안 살 거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그러면 딜레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1차 시장, 2차 시장 효과는 이렇게 유동성이 높아지고 얘네들이 현금화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현금화하기가 쉬워진다.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하다. 이 증권은 과거에는 없는 형태의 증권이에요. 옛날엔 이런 증권 없었어요. 더군다나 주택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한 증권이죠. 이거는 만기가 10년이고 10년 넘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만기가 10년짜리 거의 없었습니다. 증권이. 근데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 있죠. 국민연금공단은
자금 운용을 장기로 하죠. 얘네들은 장기 투자자예요. 장기 투자자. 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긴 증권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포트폴리오 이론했잖아요. 비체계적 위험을 보다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구성자산 수를 다양한 종류로 섞으면은 이 비체계적 위험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랬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 증권 얘기, 증권. 자, 여기서 발행하는 증권이요. 이 증권을 MBS라고 해요. MBS. 자, MBS는 번역을 주택저당증권으로 하기도 하고요. 저당담보증권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번역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대체로 이 MBS를 써줍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요거 내용은 어디 있나요? 402쪽에 있죠. MBS에서 Mortgage Backed Securities 이렇게 써주는 편입니다. MBS라고. 그래서 이 MBS는 이게 저당, 담보, 증권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풀어서 쓰자면 이게 뭐를 근거로 하는 증권이에요? 주택저당채권 집합을 근거로 하죠. 그래서 이게 정식 명칭은 이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증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당, 담보, 증권 이렇게도 하고 주택저당 증권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근데 천천히 하면 된다. 천천히. 이게 무슨 채권이라고 여기 채권이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라 그랬잖아요.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이라고요. 주택저당 채권 집합을 담보로 한 증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택저당 증권 또는 저당담보증권. 그래서 MBS를 써줄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써줍니다. 딱 한 번 빼놓고는 지금까지 MBS를 다 써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S로 끝났죠? 증권으로 번역을 해요. 증권으로. 근데 증권 하면 이게 securities예요. 뒤에 거는 보지 마시고 앞에 거만 보면 돼요. 혹시 또 철자가 틀렸을지도 모르니까. 앞에 S만 보면 돼요. S. 증권으로 번역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증권시장 그러죠. 오늘도 증권시장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뭐 있어요? 주식하고 주식하고 채권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돼요. 근데 얘는 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채권을 본드라 그래요. 본드. 자, 이걸 왜 말씀을 드린가 하면 본드 B를 보세요. B. 자, 이거 오늘 다 외우고 가세요. 이제, 자, 어떤 경우에는 B로 끝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S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영어로 된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MBS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M, B, B가 있고 M, P, T, S가 있고 M, P, T, B가 있어요. 그리고 C, M, O가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이제 문제라고. 얘네들 이게 지금 S로 끝났느냐 B로 끝났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S로 끝나면 증권으로 번역을 해요. 끝에. B로 끝나면 채권으로 번역을 해요. 얘는 독특하게 그냥 다계층 채권이라고. 얘는 거의 다 다계층이라는 말을 다 써요. 여기 보세요. 다계층 채권이라는 말을 다 써요. 다계층. 또는 다계층 저당 증권. 다계층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 다계층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난 순환에는 MBB와 MPT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두 개 위주로. 자, 이걸 이렇게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일단 MBB로 끝났죠? 끝이 뭐라고요? 채권. MPTS, S로 끝났죠? 증권이요. 여기 B로 끝났죠? 채권이요. 자, 근데 요거는 MB가 똑같죠, 여기가. 저당,
담보 채권이에요. 저당 담보 증권이고, 이건 저당 담보 채권이고, PT 있죠. 패스스루예요. 패스스루. PT가 패스스루. 패스스루가 뭔 뜻이에요? 통과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는 페이스루예요. 페이스루여서 약간 개념이 달라요. 패스스루하고는. 패스스루는 통과인데 페이도 뭐 통과는 통과예요. 근데 지불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얘는 이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이체. 패스스루 통과한다 이렇게 이체된다 이거 이체. 어디에서 어디로 이체돼요? 여기로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원리금. 그럼 여기서 여기 이체되고, 여기서 이체되고, 이렇게 이체된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이체된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체 증권이죠. 여기는 이체 채권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요 두 개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얘네들 이렇게 비교해야 돼요.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저 채권 집합의 소유권, 그 다음에 채권 집합에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취권, 이게 누구한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MBB는 이게 채권이라고 했죠, 지금.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채권 집합을 여러분들한테 담보로 제공한다 그랬죠.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 증권 하나당 10만 원이다. 10장을 사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100만 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만 원짜리 증권을 10장 샀으니까. 100만 원을 저한테 주면은 제가 증서로 10장을 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제 입장에서 차용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차용 증서 10장을 준 거예요. 한 장당 10만 원짜리 차용 증서. 그게 바로 뭐예요? 제가 돈을 빌렸습니다. 거기에는 만기가 몇 년, 이자율은 몇 % 적혀 있겠죠. 그렇게 할 때 제가 판 게 바로 MBB를 파는 거라고요. MBB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를 담보로 제공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증서가 뭐라고요? MBB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돈 빌렸다 그랬죠? 담보로 제공했다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샤넬백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 샤넬백 주인은 누구예요? 샤넬백 주인은 내 거죠. 맡긴 사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채권 집합을 담보로 제공하느라고 저기 맡겨놨잖아요. 여러분은 그거 보고 지금 증권 산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기서 일부가 못 갚는다 해도 충분한 담보가 있으면 그거 믿고 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저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다고요. 여러분한테 담보로 제공했을 뿐이지 이거 여러분한테 판 건 아니거든요. 이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저한테. 제가 누구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얘가 누구요? 발행자예요. 발행자. 이 소유권,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발행자가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원리금을 넘기면 이 원리금을 받을 권리도 누구한테 있겠어요? 저한테 있겠지. 여기 얘네들이 원리금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리금을 갚으면은 얘네들은 아까 이제 중간에 빠졌다 그랬죠. 무슨 역할만 하는 거요? 심부름꾼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리금을 넘기면 나한테 넘겨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얘네들이 횡령되는 횡령. 다 넘겨줘야지. 예, 그러면은 나는 얘네들한테 품값만 주고 수수료 한 달에 얼마 주고 받는 거죠. 그 원리금 받을 권리도 누구한테 있고요? 저한테도 있고요. 저한테 다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여기 채권 채무 관계와 저하고 여러분하고의 채권 채무 관계는 별개라고요. 별개라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 놨어요. 그래서 원리금을 받아요. 그러면서 저는 또 여러분한테 돈을 빌렸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저기는 돈을 빌려줬고 여러분한테는 돈을 빌렸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빌리면서 야, 혹시라도 내가 돈을 못 갚을까 봐 걱정하지 마라. 저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지 않냐. 그 채권은 담보까지 설정돼 있다. 이거 믿고 돈 좀 빌려주라.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넘어오는 원리금을 받을 권리는 나한테 있다고요. 근데 다만 쟤네들이 안 갚았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야 제가 안 갚으니까 너도 받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거는 별개지. 쟤네들이 안 갚아도 나는 갚아야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쟤네들이 한꺼번에 갚을 때가 있거든요. 조기 상환. 그러니까 한꺼번에 돈이 들어와 버렸어요. 야 쟤네들이 한꺼번에 갚았으니까 너희들도 한꺼번에 받아가라. 이거 안 된다고 이게. 왜냐하면 여기 채권 채무와 여기 채권 채무는 별개니까. 쟤네들은 조기 상환을 해도 나는 조기 상환을 못해요. 쟤네들이 안 갚아도 나는 갚아야 돼. 그게 바로 MBB라고요. 그러니까 MBB라는 증권을 여러분이 샀을 때에는 안전한 거요, 위험한 거요? 안전한 거요. 중간에 제가 굉장한 이 바람막이가 되고 있어요. 쟤네들이 안 갚아도 저는 갚아야 되고, 쟤네들이 조기 상환을 해도 저는 조기 상환하면 안 되고 꼬박꼬박 갚아야 돼요. 그렇게 안전한 구조가 뭐라고요? MBB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위험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도.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채무 불이행, 차입자들이 저 맨 왼쪽에 차입자들이 채무 불이행하는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행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리금 수취금, 원리금을 받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조기 상환해요. 조기 상환 위험도 누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행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앞에서 차단시켜주는 게 발행자가 하고 있어요. MBB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증권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권 수익률은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는 이자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다고요. 그러니까 증권 수익률은 낮다고요.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MPTS. 자 요거는 패스스루. 여러분한테 제가 갖고 있는 채권 집합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파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이 수천억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쪼개서 사세요. 쪼개서. 누구는 1%만 사고 누구는 5% 사고 많은 사람은 10% 사고 이렇게 이 전체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체를 사게 되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팔았죠. 팔았으면 이게 누구 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건데 이걸 따로 관리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 거라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제게 아니죠. 저기서 이제 원리금이 들어오겠죠. 원리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디에 대한 원리금? 이 채권 집합에 대한 원리금. 근데 이 채권 집합은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리금 넘어오면 어떻게 해? 이쪽으로 넘어오면 얘가 이쪽으로 전달하면 저한테 전달하면 저는 여러분 통장으로 나눠서 주면 되는 거예요. 1% 샀는 사람한테는 만약에 1억이 넘어오면 100만 원 주고요. 2억이 넘어오면 200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넘어오는 돈에 따라서. 많이 넘어오면 3억 넘으면 1% 산 사람한테 300만 원 주고 10억 넘어오면 1% 산 사람한테는 1000만 원 주면 되는 거고 넘어오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넘어오는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안 넘어오면 안 주면 되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안 넘어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얘네들이 채무 불이행을 하는 거죠. 채무 불이행하면 나는 여러분한테 돈 안 주면 돼. 한꺼번에 다 넘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 한꺼번에 다 나눠주면 돼. 1%, 3%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돼. 모든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담하는 거죠. 저는 중간에서 그냥 패스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패스만 시켜주면 된다고. 됐나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증권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제하고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증권 수익률은 높아요. 됐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용어가 있어요. 자, 그 조금 난이도가 높은 용어를 좀 해야 돼요. 예, 그거는 지금 하면은 쓰러질 것 같아요. 좀 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용어를 적어 놓고 나갈게요. 예, 그게 뭔가 하면은 콜방어라는 용어가 있어요. 콜방어. 들어봤어요? 네. 예, 그리고 초과담보 이런 말이 있어요. 초과담보, 콜방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가능한 한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
덜 힘들어요. 일단 요 적어 놓고 나갈 거니까. 지금 B는 채권형이죠. 이걸 이제 비채권이라고, 채권형. 이 채권형이라는 얘기는 이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 무슨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된다는 얘기고, 요거는 지분형이라 그래요. 지분형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채권 집합에 대해서 지분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지분으로 소유. 그러니까 저한테는 없어진 거죠. 여러분한테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저 채권 집합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됐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고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